지금은 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전환기 정의연구원 김미영 원장님께서 사실 도태우 변호사님 또 좋은 설명해 주셨지만 또 다른 설명을 해주실 게 있을 겁니다. 두 분 나오셔서 이렇게 짝석을 해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유엔 캄보디아 특별재판부 연구, 저 뒤에 꽂혀 있어요. 22,000원인데 그냥 10,000원만 내시면 사갖고 갈 수 있고요. 근데 이 책을 지금 보시면 제일 앞에 인본주의의 두 얼굴이라는 발문이 있는데, 이 글을 쓰신 분은 도태우 변호사님입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올 때는 도태우 변호사님이 상당히 무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고료도 안 드리고 공짜로 이 원고를 얻었는데, 지금은 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은 2016년에 나왔는데, 2016년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우리 사회가 이 캄보디아 얘기를 할 때는요, 먼 나라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이미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너무 먼 나라다. 근데 요즘에 이제 기가 굉장히 죽어가지고 우리가 좀 캄보디아랑 비슷한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전환기 정의라는 개념은 참 묘한데, 제가 이제 그 2012년부터 13년까지 미국에 있는 그 노틀담 대학에서 그 이거를 공부를 다시 했는데, 이게 국제인권법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예요. 근데 지금 이제 광주 문제, 그러니까 5.18을 전 세계적인 이 국제인권법 하는 사람들이 전환기 정의에서 아주 좋은 이제 사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환기 정의가 약간 좀 좌파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념적인 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당하는 거거든요. 뭐 빨갱이냐 뭐 아니냐 이런 차원을 넘어선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의의 문제를 좌든 우든 다 저스티스, 정의를 선점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걸 가정해서 누가 더 개념을 잘 쓰는가 이런 경쟁이 붙어 있는데, 소위 우파나 한국의 보수는 이 대목에서 너무 준비가 없었어요. 제가 사실은 그 미국에서 이제 그 공부할 때 그 학교가 한국 사람들이 이 학교에 이렇게 뽑힌 적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4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뽑혔던 분이 그 돌아가신 이제 카톨릭의 김수환 추경님이 이렇게 추천을 하셔가지고 감옥에서 거의 6년 7년 계시다가 이렇게 나왔던, 예전에 산호맹의 그 백태웅, 그 이정로라고 불렀죠. 그 백태웅 씨가 이 노틀담 대학의 국제인권법 과정을 이렇게 유학을 했었어요. 지금 이분이 참 묘하게도 유엔에서 그 강제 실종에 관한 그 워킹 그룹의 대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유학을 했던 분이 민변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했던, 지금 대학의 교수로 계신데 또 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뽑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학교는 한 20명 정도 되는 학생을 그 로스쿨에서 뽑아서, 대부분 다 변호사 법률가인데 뽑아서, 사실은 그 각 나라의 또는 유엔의 이 국제인권법 자체를 좀 확산시키는 그런 생각으로 장학금을 주는 학교거든요. 로스쿨은 미국에서 장학금을 주지 않는데 저도 장학생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저를 뽑은 이유가, 저는 사실 이 학교를 가게 된 게 너무 우연이기 때문에 가는 날 아침까지 여기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I-2N이라는 것도 안 갖고 갔거든요. 미국에서 I-2N을 안 갖고 가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카고 공항에서 너 여기 왜 왔지? 그래서 I-2N도 없으니까 잠깐 여기 그 이미그레이션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급하게 이상하게 갑자기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뽑은 것처럼 이렇게 건너가게 됐는데, 그 길을 가서 제가 굉장한 이런 이제 깨달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두 가지를 크게 배웠는데요. 한 가지가 이 전환기 정의라는 개념이에요. 이 나를 뽑은 이유가, 이제 그 미국의 국제인권법 그 전문가들도 북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처럼 북한 인권 운동을 한 사람을 좀 뽑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뽑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수업 시간에 사실은 한국 그
백태웅이라든지 뭐 박찬원 변호사 얘기를 저한테 교수가 하길래 사실 한국에서 보면 두 분은 레프트로 분류된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같이 공부하는 이 변호사들이 대부분 다 사실은 자기 나라에서도 다 레프트로 분류될 것이다. 근데 한국에서 저는 뭐 라이트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극우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이해가 되느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쭉 설명을 많이 하면서 지금 한국은 마치 북한은 없고 남쪽만 있는 것처럼 진보를 기획을 한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남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남한 좌파들이 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인식을 하지 않고 마치 북한은 없는 것처럼 하고 지상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렇게 다 열어서 보여주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미 그런 순간이 있고 이미 유엔에서 지금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가 거기서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충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와 있는 그 20명 저희 동기가 18명인데 그 중에 반 정도가 동성애 인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왔더라고요. 동성애 인권 운동. 참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의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동성애 지지자들이 일치해요. 국제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독특한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 제가 동성애 인권 운동을 하는 친구들하고 계속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는 인간의 어떤 휴머니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차원이 그냥 그러니까 마치 사르트르처럼 그냥 이렇게 던져져 있는 그런 실존주의적인 그런 무신론적 실존주의적인 차원의 인권 운동은 20세기에 끝났다. 지금은 바로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휴먼 라이트 인권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가치라는 것을 인정할 때가 됐다. 전 세계 인권 운동가들, 좌파들 이 생각을 너무 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이 얘기가 너무 낯선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미국에서 계속 남아 있으려다가 돌아보니까 전 세계에 제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가려면은 정부나 유엔이나 아니면 대학에 가려면 제가 저를 속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혁명적인 그 정신혁명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너무나 단순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인간의 존엄성이 내려온다는 이 가치 회복이 사실은 세계 인권 선언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계 인권 선언에도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에도 인간의 권리라는 것은 양도가 불가능한 천부 인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천부 인권 개념이 다 사라지고 마치 인간을 존엄하게 만드는 그 힘이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그 결과로 인간을 극도로 우상화시키는 생각이 전부 정당화돼 있고 심지어 지금 김여정이 누구입니까? 김여정이 바로 세계 인권 레짐에서 국제 인권 레짐에서 모두 반인도 범죄자로 아예 규정을 한 김정일의 딸이고요. 김정은의 동생인데 우리가 아무리 평화하지만 평화를 하면서 영혼을 상실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영혼, 스핏이란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지금 낯설게 들리지만 적어도 미국 조야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용어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그 펜스 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구약을 읽지 모르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모르고,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서 특히 펜스 같은 사람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다시 정하고 미국 대사관부터 옮기기로 결정을 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폐했어요. 성경을 완전히 없애버린 게 1947년인데 지금 그 나라가, 그러니까 나라라고 표현하기가 참 민망하지만 적어도 북한이 성경을 폐했는데 남쪽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성경을 폐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북한 체제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에 와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이념 문제는 사실은 누가 뭐 공산주의다 아니다 이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 있는 문제고, 지금 제가 이제 도 변호사님 얘기하셨던 이 전환기 정의 문제는 사실은 전 세계 전문가가 없어요. 이제 시작되어 있고, 저는 한국에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전환기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루려면 6.25 전쟁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요. 6.25 전쟁이 지금까지 안전히 이제 사실은 그 커튼에 가려져 있는 그런 주제예요. 제가 지금 이 책 다음으로 하고 있는 작업이 6.25 전쟁 그 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전환기 정의로 다루는 것인데요. 6.25 전쟁 당시에 휴전 협정을 할 때 그 당시에 포로 문제 협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트루만 대통령이죠. 트루만 대통령이 지금 포로들을 그 전쟁 포로들을 자유 의사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이 전쟁을 우리가 왜 했냐? 왜 수만이 이렇게 죽어야 되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전쟁의 그 정당성을 제공해 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 의사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 생각을 고집하기 위해서 사실은 휴전 협상이 시작되고 나서 2년 동안 끌었거든요. 그 2년 동안에 제일 많이 죽었어요. 미군도 제일 많이 죽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이 죽으면서도 결국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전쟁 포로들을 송환할 때 뜻을 물어보는 거. 너 남쪽에 있을래? 북쪽에 있을래? 어떤 사람은 인도로 가거나 제3국으로 갔지만 어쨌든 미국이 이 전쟁을 정리할 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영혼의 이념의 자유를 주는 것, 이게 이 전쟁을 끝내는 우리의 도덕성이다. 이런 식으로 연설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상이 너무 터프하기 때문에 미국도 유엔도 슬쩍 민간인 납북자나 민간인 피살자나 이런 문제는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휴전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챕터를 차지했던 민간인 납북자 문제는 미국과 유엔과 북한과 중국이 살짝 이렇게 덮어버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짓말을 했어요. 곧 송환할 것이다. 그런데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이 다음으로 하고 있는 이 작업이 6.25 전쟁 납북자들에 대한 전환기 정의 접근인데, 이런 문제는 한국 좌파들이 아주 그냥 기절초풍하는 문제예요. 다 도망갈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분들이 이 문제에 접근하길 바라는데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도태우 변호사님하고 저는 87년 이후의 학번이기 때문에 민주화 세대하고도 많은 공감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 세대가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극악한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부패에 빠져 있나. 자기들은 자본주의의 아주 열매를 실컷 다 누리면서 소위 말하는 강남 좌파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들 있죠. 저는 이건 정신의 부패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친구들이 한때 참 아름다웠던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북한 문제를 잘못 보고 반인도 범죄를 잘못 보고 나치들이 했던 것보다 그 극악한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1000배가 넘어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을 딱 3일만 연구해보면 나치보다 북한이 저지른 행동이 1000배 이상 나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예전의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심각하게 부패가 됐나. 그래서 저는 3월 10일부터 3주에 걸쳐서 주체사상파가 어떻게 정치 권력을 형성했나, 그리고 주체사상파가 그리는 구상하는 한반도 질서, 세계 질서,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정말 주체사상파를 이길 수 있나,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여기서 세미나를 할 거예요. 저는 굉장히 정직하게 말할 것이고 우리 세대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 세대가 나중에 나치 협력자처럼 그렇게 인류 역사에 낙인 찍히지 않도록 우리 세대에 대한 사랑과 우리 세대를 구출하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 그 3번에 걸쳐서 세미나를 진행할 것입니다. 모두 다 와주셨으면 좋겠고, 제 부연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도 변호사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용인시민 임재근입니다. 또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북한의 이 정치 체제를 신본주의, 신권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그러한 것에 대한 도 변호사님의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북한을 이렇게 뭐 일종의 유사 신정 체제, 유사 사이비 종교 체제처럼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죠. 뭐 김미영 총장님이 워낙 전문가여서 좀 마이크를 옮겨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없으면 모르지만 전문가를 옆에 두고 제가 뭐 말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책에도 좀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도 변호사님의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는 거를 그 좀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북한이 처음부터 이렇게 신정 체제가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 북한은 상당 기간은 그 스탈린 만세 뭐 김일성 만세 이렇게 같이 일반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 뭐 레닌이든 이렇게 그 개인을 상당히 이렇게 높이는 그런 것들 하는 수준이었는데 이건 우리가 지금 북한을 이해할 때 상당히 깊이 있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북한이 1950년대 그 중반 이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김일성이 전후 복구를 하면서 동구권에 이렇게 돈을 좀 받으러 다녔거든요. 그때가 1956년이었는데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그리고 돌아왔더니 소위 말하는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이 8월 종파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그 종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북한의 어떤 체제에 반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김일성의 권력이 굉장히 심각하게 위기를 이제 당한다. 그래서 또 새로운 아주 피바람이 불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그냥 찾으면 다 나오니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 8월 종파 사건 1956년 그 전원회의, 그 조선노동당 전원회의가 이제 8월에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8월 종파 사건은 북한에서 부르는 말이 아니라 남한에서 만든 말이에요. 이 8월 종파 사건으로 해서 김일성이 권력을 아주 신적으로 이렇게 독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본격화돼요. 근데 그게 단지 그런 선택뿐만 아니라 그 이미 중국하고 러시아가 사이가 안 좋아, 소련이. 그 중국하고 러시아에 줄을 서야 되는데 줄을 서기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우리는 주체다 이런 것을 선언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런 상황 자체가 북한 역사에서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인데 만약에 남쪽이 영향이 있어서 그때 북한을 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다 북진 통일을 했으면 되는데 뭐 하나님께서 그게 허락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생존 전략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 생존 전략이 무엇이었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김일성의 신격화였어요. 근데 김일성 우상화 신격화가 본격적으로 1974년에 가면은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됐는데 사실은 그때 북한이 경제적으로 이미 망했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 사이에 있었던 시간 동안 북한이 전 세계에 되게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요. 거의 전 세계의 그 세계 경제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그런 뭐 논문이 나오고 그랬어요. 두 자리, 투 디짓, 두 자리 숫자의 경제 성장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제 주사파가 발생되는 이유가 북한이 성공한 체제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북한이 1970년대 초반 우리가 이제 새마을 운동하고 잘 나가기 시작할 때 북한은 사실은 모라토리움 상태였어요. 빚을 변제를 못하는 상태까지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974년이 이제 북한 역사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부적으로 붕괴된 역사인데 그때 등장한 것이 유일사상 10대 원칙이에요. 그래서 유일사상 10대 원칙 때문에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딱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김일성과 그 아들
그리고 손주, 그러니까 김일성 대대로 신격화 그런 단어를 아예 써요. 신격화, 신조화, 절대화. 그러니까 김일성을 무조건화 이렇게 그 무오, 오류가 없는 신으로 만드는 그런 정전을 만들고 그것을 북한 모든 그 당원들이 다 외우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 법 때문에 그 이전과 이후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이때부터 이제 아주 확장이 되고 그래서 북한에서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그 말반동이란 말이 있어요. 지금 한국이 지금 말반동 저도 지금 말반동이 안 되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말반동은 그 북한 사람들도 머리를 많이 써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디포메이션, 이렇게 명예훼손을 안 하면서 좀 어떻게 얘기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글을 쓸 때 이거 이렇게 법에 안 걸리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순진하게 그냥 쓰면은 잡아가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이 말반동의 시대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그 보통 수를 써가지고는 다 잡혀가게 생겼는데 지금 북한에서 말반동들을 모두 감옥에 넣고 했던 게 그 소위 말하는 요독수용소 이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신정체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그 문서화된 유일사상 그 10대 원칙이 이게 등장하고 나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근데 김정일은 자기 아버지 우상화만큼 자기 우상화 그렇게 마음껏 못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사진을 직접 봤는데 김정일이 태어난 그 집 아파트가 러시아에 있거든요. 그 아파트 사진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지금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그 한 칸이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주신 분이 그걸 샀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그 옆에 있는 아파트 한 동 살래? 그래서 제가 돈이 어딨냐 이랬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북한에서 그 길을 유적으로 들킬까봐 그 길을 숨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일 우상화는 그 유적을 백두산으로 옮기고 그 소위 말하는 지금 말하고 있는 백두혈통 아시죠? 그런 식으로 김정일을 이렇게 그 파운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김일성 후계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고향을 백두산 밀영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김정일 고향은 러시아 어떤 도시 이름이 있어요. 제가 잘 못 외우겠어요. 그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북한에서도 수용소 가요. 지금도. 근데 지금 세 번째 이제 그 김정은 우상화 저는 이 김정은 우상화는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직 생일을 명절로 못 하고 있을 텐데 그리고 김여정이 지금 내려온 것을 봤을 때 이 가능할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북한 내부에 우리가 모르는 사건들이 적어도 이 신정 체제에 있어서는 조금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북한 내부에 있는 이 정말 극악한 신정, 극악한 디아크러시가 완전 약화되지 않으면 통일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북한에서 이 디아크라시는 약화되어 왔어요. 그리고 확실히 그 약화되어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그렇게 이 김일성 일가들을 신으로 모시지는 않아요. 근데 김일성 때까지는 그런 경향이 실질적으로 존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사람을 인터뷰했을 때 김일성이 죽었을 때는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대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실제로 울었대요.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남북한이 자유통일을 할 수 있는 적기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가장 어려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게오르기오가 25시에 대해서 규정할 때 그런 표현이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어제 처음 알았는데 도 변호사님께 얘기 듣고 이 분은 그 성직자라고 하더라고요. 이 작가는 게오르기오는 동방 정교회의 그 신부님이라고 하던데 그 24시 25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적인 시간이 아니죠.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인간 이성으로서는 이해 안 되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이 25시에 결국은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예전에 금모으기 운동을 했듯이 정말 자유의 소중함, 인권의 소중함을 깨달아 나가는
그런 각성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제가 질문 좀 대답이 좀 길었는데요. 그 신정, 북한의 신정이라는 것은 좀 설명을 많이 요구하는 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얘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뭐 어떤 질문을 하셔도 이렇게 막 답 이렇게 오랫동안 대답을 해주시니까 쉬운 편하신 마음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좀 어려워서 질문이 좀 많지가 않은 건가요? 평상시 많았는데 오늘은 좀 적네요. 예, 캄보디아에서는 유엔에서 공동으로 같이 운영을 한다는데 사실 우리도 그런 방식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남북한의 정산해야 될 게 있잖아요. 6.25 전쟁서부터 쭉 해야 될 부분 남북한이 공통 분모점이 있고 그러니까 상생과 화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응징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응징해야 될 부분까지도 유엔에 같이 가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응징하고 해야 될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소소한 것들은 유엔에 맡긴다든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진 그 공동재판소 경우에는 우선 큰 범죄들을 다뤘어요. 가장 주범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리고 따라서 이 어떤 부분은 캄보디아 자체의 재판부에 맡긴다 이런 것은 없었고 통일적으로 이 크메르루즈의 대량 인권 범죄에 따른 전환기 정의 문제는 이 혼합재판소가 전체적으로 관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 생각을 할 때에도 전환기 정의에 해당되는 사건을 만약 이곳저곳으로 쪼개 놓는 것은 그는 조금 제가 볼 때에 맞는 방법일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혼합재판소의 형태를 취하는 게 일종의 특별재판소죠. 네, 그런 부분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건 뭐 기초적인 논의를 위한 것이니까요. 제 견해가 크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건 이제 앞으로 전범 지금 이제 기소되어 있는 그런 부분 말씀이시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지적이세요. 유엔 차원에 이미 기소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별도의 뭐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 더 보충.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너무 어렵고 중요한 질문을 하면은 제가 질문을 이렇게 길게 하게 되는데 대답을 짧게 할게요. 지금 캄보디아가 이렇게 혼합 재판, 하이브리드 재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캄보디아 내에 역량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돈도 없고 지식인도 없기 때문인데, 근데 지금 이제 이 질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워낙은 대한민국의 역량이 강해서 북한 이거를 이렇게 우리나라 사법부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어떤 판을 보니까 우리가 돈이 없거나 지식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6.25 전쟁 문제나 이 한반도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국제재판으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지금 질문하셨던 게 전범, 그러니까 워 크리미널이 아닌가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6.25 전쟁이 사실상 청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지금 6.25를 교과서에서 지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6.25 전쟁 끝나지도 않고 아직까지도 아미스티스 상태인데, 휴전 상태인데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책임을 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설정 넘어가는 걸 봐주면 안 되죠. 우리가 예전에 동경 재판에서 A, B, C로 나눌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A급이라는 것은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B급은 지금 전쟁을 할 때 죄를 지은 사람들, C급은 Crime Against Humanity라고 해서 조금 더
이 전쟁 자체보다는 반인도 좀 더 보편적인 개념을 쓰고 있어서 조금 경화시킨 그런 개념인데 지금 한국 국제사회에서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 세 번째 C급으로만 말을 하고 있고 A, B급은 일체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 A, B급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우리가 그 국제전범재판소를 만들면 이 A급과 B급을 다뤄야 되는데 지금 A급 전범을 지금 없애버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정권이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깨어나서 이제 이 전환기 정의 문제를 조금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잠깐. 저쪽 분이 먼저 손을 들어. 특별히 지금 이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중국과 미국의 파워 게임인데 중국은 이제 남중국해 관심을 이제 어떻든 미국의 그 역할을 한반도로 분할시키기 위해서 이제 북한을 이제 뒤에서 후견인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시민사회에서 특별히 간과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국의 군벌들 특별히 중국은 이제 그 군벌 체제가 돼 있는데 그 군벌에 대한 그런 세밀한 연구가 한국 사회에서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특별히 시진핑의 그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뒷배경에 많은 그 집단들 거기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가 한국 사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중국의 지금 인류의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인체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인체 실험. 그래서 거기서 간과 신장 모든 장기를 적출해서 그거를 상업화하는 것이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그게 국가적인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야 되고 이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유대계 박사가 한 분이 2016년도인가 2015년도 한국에 와서 그것을 폭로를 하려고 했다가 박원순이가 그 프레스센터 장소를 갑자기 취소시키는 바람에 중단됐던 적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국제사회에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표력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덜 드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목에서 두 개의 중국이라고 하고 그 설명을 덜 드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전 강의에서 조금 설명드린 적은 있는데 결국 지금 시진핑 체제는 중국의 진시황 전통처럼 이제 전제주의적인 중국 전통에 가까운 체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 그 전통만 말고 중국에는 좀 일종의 저류로 흐르는 다른 전통도 있기는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두 개의 중국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진시황 이전에도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사실은 뭐 중국이 오늘날 자랑하는 문명의 기초가 그때 막 다 나왔죠. 그런데 그때 이 서양의 지금 학자들도 연구해 봤을 때 그때의 일종의 그리스 민주정처럼 자유민주정에 가까운 생각을 하는 사상가들이 그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방향이 아직 완전히 진시황적인 그런 흐름으로 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내부에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다산 정약용이나 정조 때에 진나라 이전의 유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선진 시대의 유학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은 중국 내에도 중국의 전통 내에도 전제주의적인 이런 현재의 중국 전통만이 아니라 이 자유민주정에 가까운 문명의 전통이 있고 결국은 나중에 중국 대륙 전체가 자유민주정 방향으로 바뀌어 갈 때 그것이 반드시 외래의 것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내부에도 우리가 보았던 신라처럼 당신들 내부에도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이다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견인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쪽 먼저 질문 바꿔드리겠습니다. 그 개헌이 그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서명란에 보면 그 대통령의 그 공약을 실천하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서명을 받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지를 하지 않고 있고 그 개헌이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또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저희들은 어떤 저항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한 질문이세요. 지금 그 선관위에서 국민투표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개정하지 않고 지금 개헌 국민투표로 가는 거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한 몇 주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답도 없이 대통령은 대통령 개헌안을 내고 여당이 추진하겠다고 그 다음에 반응이 이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사파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즉 그런 지적들 무시하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떠들어봐라 우리는 무시하고 밀고 탱크처럼 밀고 가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투표 이미 실시하면 그 뒤에 그걸 하자를 제기해봐야 그 다음 어떡할 거냐 이런 식. 그게 완전 수사파식이에요. 그러니까 야만스러운 방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볼 때는 마음을 그렇게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반드시 6월 그때 지방선거 때 개헌안 카드를 지금 봐서는 거의 강제로 돌이키기 전에는 내려놓을 수 없을 만큼 이미 진도를 낸 것 같아요. 공식적인 발표를 다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주도 개헌안을 내겠다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자기들 생각했을 때 이점은 법에 국회의 의결이 강제되고 있는 지적이 저도 아주 깜빡했는데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 합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일단 공식적으로 개헌안을 내놓으면 20일인가 30일인가 그 후에는 국회가 투표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명 투표를. 그래서 이제 어느 기사의 보도처럼 전략이 거기에 기명 투표에서 개헌안 반대하는 사람은 아주 수구 꼴통 세력으로 소위 그러니까 역사에 아주 그냥 조금의 진전 자체도 거부하는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또 자기들이 굉장히 그 개헌에 반대하는 이런 그 애국 세력이 너무나 취약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밀어붙인다. 또 한편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6월 전에 이거를 해서 이번에 확실히 굳히고 끝내야 되지 질질 끌다가는 자기들이 좋지 않다. 이런 생각까지 깊은 곳엔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복합되어서 지금 맞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결국 또 어정쩡한 스탠스로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 개헌안을 내겠다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독자 개헌안을 내도 결국 정부 개헌안은 합의 없이 내는 거잖아요. 합의 없이 그 말 그냥 참고 사항으로만 듣고 자기 마음대로 내면 투표에 붙여지는 거죠. 국회 투표에.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석 자체가 지금 뭐 간신히 가까스로 개헌 저지선 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상당 부분만 이탈표 생기면은 국회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 되면 국민투표는 뭐 더더욱 저지하기 어렵고요. 국회를 통과한 그 개헌안을 국민투표에서 그 반대해 내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응급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 쪽에 한편으로 어떤 그 하느님의 섭리, 역사의 이성이 작용하는 거라면 우리 MPK나 우리 애국 시민 운동을 엄청나게 역사의 전면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전선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냥 저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 거의 사회주의식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저 개헌 흐름대 개헌을 저지하려는 세력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양분됩니다. 그때 아까 자유한국당의 어정쩡은 뭐라고요? 넌 에너미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일단 우리 측을 잘 결집시켜서 우리는 지금은 태극기조차도 막 이렇게 좀 쪼개져 있는데 3.1절에 대신 그 개헌 저지 부분은 굉장히 그 공감대가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 광고에도 많은 애국 단체들이 그 개헌 저지 북핵 폐기 그 구호 아래서는 연대가 뭐 엄청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개헌 저지 북핵 폐기 혹은 조금 더
그 운동 수준을 높인다면 개헌 철폐 종북 타도. 그래서 그러한 구호 아래에 일단 애국 세력이 강고하게 연대 전선을 구축하고, 그래서 이 시위가 발전하면 그 힘으로 야당을 견인해서 적어도 6월 내에 개헌을 못하도록.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저쪽 그 방식은 국회 합의가 필요 없으니까 무대뽀로 계속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그냥 개헌안 내버리는 식으로. 그러면 저항권 행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그 대규모의 시위로 그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개헌을, 그때 당시 87년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호헌철폐 독재타도였어요. 1차 구호가. 그러니까 4.13인가 그 간선제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호헌선언을 했는데 약 2달간의 시위로 굴복시켰어요. 6.29 선언으로 직선개헌으로 호헌선언을 거두어 드리고 직선개헌 하겠다고 바꿨죠. 마치 지금 그런 그 정부 개헌안을 내놓으면 국민의 힘으로 그것을 지금 철폐시켜야 되는 그런 무거운 과제를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북한 사태하고 완전히 막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막 정신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 MPK도 그렇고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 정신 잘 차려서 지금 중요한 시기 몇 달을 정말 저도 헌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몇 달 정말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걸 잘 싸워 이기면 우리는 상당 부분 만약에 밀어붙인 개헌안을 마음대로 못하고 이렇게 뒤로 물러서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미 그거는 엄청난 성공이에요. 그쪽 굉장히 약화된 겁니다. 만약 그 부분까지 우리가 가게 되면. 그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우리 길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마지막 한 질문만. 예. 네, 감사합니다. 정치적 우리 현재의 한국이 정말 그 내각제 개헌파와 문재인의 또 그런 연방제 형태의 그런 그 가면을 쓴 그런 그 개헌의 이런 두 가지 내용들이 같이 지금 맞물려 있는데 결국 내각제 개헌파들 때문에 지금 이 시국이 벌어진 상태에 있는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우리들이 지금 많이 이제 저 방송이나 이런 그 좌파들이 얘기하는 그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으로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해서 우리 현재 헌법적 가치와 시스템을 지금 그렇게 더럽혀 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개헌의 얘기가 나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도 변호사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그 헌법, 현재의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뭔지, 정말 그 도리어 지금 헌법적 가치가 국회에 비대해진 이상한 형태로 인해서 지금의 이런 대한민국의 사태가 벌어진 것은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 재헌헌법 때부터 우리는 그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라는 독특한 형태로 이렇게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그런데 87년 헌법에서 그 대통령 권력을 이미 그때만 해도 상당히 이렇게 좀 탄핵 제도도 그렇고 상당히 약화시키는 방향이 다시 한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 시간이 거듭하면서 사실 이미 대통령 중심제로서의 대통령적 권력은 상당히 실질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새삼 이걸 자꾸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면서 오히려 현실 판단과는 굉장히 상이한 어떤 그런 내용의 논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쨌든 그래서 그것을 일종의 내각제에 근접시키는 방향으로 개헌을 원했던 분들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것 아니냐.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 김미영 그 사무총장님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게 온 걸 봐야 되거든요. 자꾸 그러지 않고 그냥 1, 2년 사이에 이 사태가 온 거로 생각하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예. 그 마치 중국에서 보면은 요 나라가 중국을 먹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게 안에서 성문을 열어줘요. 그게 도저히 난공불락의 요새 관문이라서 적은 군사로도 다 막을 수 있는 관문이 있는데 그걸 안에서 열어줘가지고 요 나라가 휙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는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성문을 열어준 사람들 때문에 아주 막 두고두고 치를 떨죠. 치를 떨지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송나라의 시스템이 굉장히 강고하고 그거를 막을 만한 체제가 원래 있었다면 비록 그 천엄의 관문은 뚫렸을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반격이 더 치열하게 있어야 되죠. 안 되거든요. 이미 당시에 송나라가 어느 정도 문약적인 그런 체제에서 그걸 막을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반성하면서 성문을 열어준 것까지 봐야 전체적인 게 보이는데 그거를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헤쳐나갈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을 그 보완하기 위해서 이 세미나도 있었고 또 앞으로 3월에 우리 또 김미영 사무총장님 그 세미나도 거기에 더해서 더욱 정말 그 좋은 내용으로 우리들 이것은 결국 그 시위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연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정신적인 무장 부분이 정말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 그런 그 중요성을 자각하신 분들부터 너무 잘 이렇게 잘 같이 좀 우리 보조를 해서 헤쳐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짧게 광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설 지나고 나서 2월 한 하순쯤 돼서 이 지방 분권 문제에 대해서 특별 세미나를 그 장재원 변호사님이 아마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지방 분권 얘기 이제 두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이 공약 사항이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저항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대통령 선거는 특히 그런데요. 패키지로 모든 공약을 다 오케이 하는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문명국의 선거는 특히 이렇게 대의제를 갖고 있는 그런 선거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사람을 뽑는 건데 그 사람이 내놓은 모든 말을 다 오케이 해주는 걸로 지금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굉장히 핵심적인 이슈를 갖고 사람을 뽑는 건 맞지만 그 사람이 했던 모든 공약을 다 오케이 해주면 법이 왜 필요합니까? 일정한 법치가 있고 그 법치에 대해서 또 어떤 대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뽑는 건데 지금 이거 공약 사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기 저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저희가 이제 2월 말에 이 특별 세미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자유한국당 포함해서 어떤 사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지방 분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지금 제왕적 그 대통령 제도 정말 조금 이상한 말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우리나라 대통령 제왕적이지 않아요. 미국 대통령제를 보시면 미국 대통령은 웬만하면 전쟁도 다 결정할 수 있어요. 그냥 거의 전쟁 결정권이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 상원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지만 웬만하면 다 군사 파병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게 진짜 제왕 아닙니까? 물론 대부분의 이런 자치, 그러니까 주 자치가 다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로 대통령제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그 내각제가 대안인가? 내각제는 정말 지금 국회 상황으로 보면은 진짜 한수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말들에 속지 않고 우리 제도가 갖고 있는 그 약점들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지적인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2월 말에 할 우리 그 특별 세미나에 와주시고 또 3월에 또 계속 세미나를 진행할 것입니다.